한 세대의 찬란한 꿈이자 성공의 상징이었던 고가의 장비들이 불과 5년도 채 지나지 않아 차가운 창고 속 젖이 곤란한 짐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50만 원을 호가하던 명품 텐트가 반값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도 팔리지 않고 1000만 원대 고가 자전거가 매물로 나와도 채팅창은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중고거래 앱 이용량은 4년 만에 2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한때 열광했던 중산층의 취미 장비들은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의 시대가 저물고 내실을 기하는 실속의 시대가 열리는 지금, 대한민국 중산층 라이프 스타일의 거대한 대전환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통계 수치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상을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으며 도입부에서 언급한 이러한 씁쓸한 풍경은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플랫폼을 열어보면 불과 2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우리 주변의 차가운 중고 시장 풍경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년 전만 해도 캠핑 장비나 고급 로드 자전거는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순식간에 팔려나갈 정도로 그 인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당시에는 가격 절충 불가라는 강경한 문구를 달아두어도 구매 문의가 빗발쳤고 물건을 구하지 못한 이들은 웃돈을 얹어서라도 장비를 손에 넣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격 제한 가능이라는 간절한 문구를 덧붙여도 채팅창은 조용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싼 장비를 처분하지 못해 애를 먹는 하소연이 넘쳐납니다. 캠핑 몇 번 가봤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편안한 해외여행을 가는 게 훨씬 낫겠더라라는 실질적인 경험담들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한번 사용하고 반값에 내놓아도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 기이한 현상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 중산층 취미 시장이 처한 가장 솔직하고도 아픈 현실입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물론 경기 침체도 한몫하지만 우리는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중산층의 견고한 상징이었던 이 고가의 물건들은 이제 그들이 가졌던 찬란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소유자에게 심리적 부담만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캠핑 장비, 골프채, 그리고 수입 고급 자전거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중산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표식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자연으로 캠핑을 떠나고 필드에서 라운딩을 즐기며 한강변을 고급 자전거로 달리는 모습은 많은 이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중산층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저 비싼 물건들을 대체 왜 사야 하지? 혹은 이걸 사면 나에게 무엇이 좋은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예전에는 남들이 하니까, 혹은 주변 동료들이 다 하니까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강한 동조 압력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유행하는 취미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집단적 압력이 힘을 잃었으며 오히려 비싼 장비를 과시하며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허세를 부린다는 싸늘한 시선이 머물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한 유명 중고 거래 플랫폼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캠핑 용품 매물은 2년 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실제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급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수요는 차갑게 쪼그라들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골프 용품 시장에서도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했던 장비들을 중고 시장에 쏟아내는 이유는 크게 경제적 압박, 취미에 대한 회의,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라는 3가지 핵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중산층의 지갑에서 여유 자금이 사라졌고 이는 고가의 취미를 유지하는 데 치명적인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화려한 장비에 매료되어 시작했지만 막상 몇 번 해보니 생각보다 재미가 없거나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취미 자체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외부 활동이 제한되어 급하게 시작했던 취미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라이프 스타일의 거대한 흐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때 열정의 상징이었던 중고 장터는 이제 중산층 취미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는 슬픈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며 부러움을 샀던 그 고가의 장비들이 이제는 하루빨리 처분하고 싶은 골치 아픈 짐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그 첫 번째 타자로 한국 중산층의 오랜 대표 취미였던 골프 산업의 몰락부터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골프는 오랫동안 단순한 스포츠라기보다는 비즈니스와 인맥 관리를 위한 일종의 필수적인 사회적 의뢰이자
성공의 척도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 직장 상사와의 친목 도모, 그리고 각종 동문 모임까지 골프장은 사실상 비즈니스의 연장선상에서 기능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기업들은 법인카드로 직원들의 골프 비용을 아낌없이 지원했고, 골프는 한국 특유의 접대 문화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핵심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 대대적인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 철옹성 같았던 법인카드 사용이 대폭 줄어들었고, 골프 시장의 견고한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골프 접대비는 기업 예산 삭감의 가장 우선순위 항목이 되었으며, 이는 골프장 예약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 돈으로 여유롭게 골프를 즐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 번에 수십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온전히 자기 돈으로 내야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많은 이들은 내 생돈 30만 원을 내고 하루 종일 필드를 누비는 것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라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질문 앞에 대답이 궁색해졌습니다. 실제로 2024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골프장 내장객 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이는 골프 산업에 불어닥친 차가운 불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았다던 수도권 지역의 골프장조차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10% 가까이 급감하며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예술, 스포츠, 여가 분야의 생산 지수가 6.9%나 하락했다는 데이터는 현재 골프를 포함한 전체 취미 산업이 겪고 있는 심각한 침체를 증명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골프 산업의 핵심 소비층이었던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겹치면서 시장의 하락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그동안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국 골프 산업을 지탱해온 가장 중요한 기둥과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들이 골프를 계속 즐길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상과 달리 고정 수입이 사라진 현실 앞에서 30만 원대의 라운딩 비용은 너무나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즐기던 라운딩 횟수가 이제는 두세 달에 한 번으로 급격히 줄어들며 필드 위에서 느껴지던 열기는 어느덧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미래 소비를 주도하는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처음부터 골프라는 종목 자체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30만 원이라는 돈은 단 하루의 골프 라운딩보다는 동남아시아로 떠나는 왕복 비행기표를 끊을 수 있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금액입니다. 같은 비용으로 유명 맛집 투어를 즐기거나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콘서트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밀도 높은 행복을 준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러닝이 골프의 빈자리를 대신하며 새로운 대세 취미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한강변에서 러닝 크루에 가입해 사람들을 만나고 건강을 챙기는 활동은 비용 대비 만족도가 매우 높은 실속형 취미의 전형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MZ세대에게 비싼 골프장보다는 접근성이 좋고 자유로운 한강공원이 훨씬 더 매력적인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자전거 시장 역시 이러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피해가지 못했으며, 한때 중산층 남성들의 로망이었던 로드 자전거 열풍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고가의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질주하던 모습은 건강과 여유, 그리고 은근한 경제력을 과시할 수 있는 중산층만의 독특한 문화적 풍경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입문자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시작하려면 최소 100만 원은 투자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뮤니티를 통해 당연한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비싼 값을 치르고 입문했던 이 높은 진입 장벽은 결국 시장 전체에 독이 되어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큰 맘 먹고 수백만 원을 투자했지만 막상 몇 번 타보니 생각만큼 재미가 없었고, 그렇게 방치된 자전거들이 중고 시장의 매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님이 끊긴 동네 자전거 가게들은 임대료조차 감당하지 못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으며, 화려했던 자전거 전성기는 빠르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똑똑해진 소비자들은 브랜드 프리미엄에 돈을 쓰는 대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중국 직구 쇼핑몰에서 저렴한 실속형 자전거를 직접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더 이상 값비싼 브랜드 로고에 거품 낀 가격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며, 이는 취미 시장의 판도가 실용 중심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골프와 자전거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시절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던 캠핑 시장의 상황은 더욱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캠핑은
해외여행이 막힌 상황에서 밀폐되지 않은 야외 공간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대안이자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전국의 유명 캠핑장들은 그야말로 예약 전쟁터였으며 주말 자리를 잡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예약 사이트를 새로 고침해야 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텐트와 타프, 화로대 등 필수 캠핑 장비들은 재고가 없어 웃돈을 얹어 중고로 구해야 할 정도로 시장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캠핑의 인기는 해외여행의 재개와 함께 거짓말처럼 빠르게 식어가며 공급 과잉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일부 캠핑장 사장님들 사이에서는 넘쳐나는 손님을 상대로 배짱 장사를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수기라는 이유로 가격을 2배씩 올리거나 2박 이상의 예약만 받는다는 까다로운 규칙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영원하지 않았고 해외여행이 재개되자 소비자들은 과거 배짱 장사를 했던 캠핑장들의 불친절함과 터무니없는 가격을 잊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굳이 땅바닥에서 텐트를 치고 고생하는 대신 같은 돈으로 동남아 리조트에서 편하게 쉬는 게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캠핑 예약 앱에는 빈자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호황기에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시설 투자를 했던 캠핑장들은 이제 치솟는 이자와 끊긴 손님 사이에서 폐업의 위기를 맞이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고객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는 냉혹한 진리를 캠핑 산업의 몰락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한때의 탐욕이 부른 대가는 참혹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편 경영상의 실수보다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와 기후 위기로 인해 산업 자체가 소멸할 위기에 처한 분야도 있는데 바로 겨울의 꽃이라 불리던 스키 산업입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실질적인 스키 시즌이 3달에서 2달 남짓으로 짧아졌고 눈이 내려도 금방 녹아버리는 탓에 인공눈 제설 비용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올랐습니다. 전기료 폭등과 방문객 감소라는 이중고 속에 전국의 유명 스키장들이 차례로 문을 닫았고 전성기 대비 이용객 수는 60%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춥고 힘든 스키장 아르바이트를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변화된 노동관 역시 스키 산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심각한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또 다른 대표 취미인 낚시 역시 고령화라는 피할 수 없는 장벽에 가로막혀 신규 유입이 끊기면서 시장이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15초짜리 쇼츠 영상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 물고기가 입질하기를 5시간씩 앉아서 기다리는 낚시는 여유가 아닌 고문에 가까운 지루함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한국 취미 시장의 도미노 몰락은 우리보다 20년 앞서 버블 붕괴를 경험한 일본의 궤적을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일본에서 골프 회원권 가격이 10분의 1 토막나고 스키장이 태양광 발전소로 변했던 풍경은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조차 2025년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일본의 버블 경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으며 그 붕괴 속도는 일본보다 더 빠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와 경제 성장의 둔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중산층 취미의 붕괴는 단순한 유행의 변화가 아닌 사회 구조적 변곡점을 의미합니다. 2010년대를 휩쓸었던 인생은 한 번뿐이니 오늘을 즐기자라는 욜로 열풍은 이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욜로 대신 오직 필요한 것 하나면 충분하다는 뜻의 요노요노를 외치며 불필요한 과시형 소비를 줄이고 실속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약 90%가 남에게 보이는 소비보다 내가 만족하는 실용적인 소비를 선호한다고 응답하며 거대한 소비 가치관의 전환을 알렸습니다. 2030세대의 수입차 구매는 줄어든 반면 중고차 소비는 급증했다는 통계는 젊은 층이 더 이상 허울 좋은 브랜드에 매몰되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35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며 정년까지 버텨낸 김 부장님은 퇴직금과 함께 이제는 골프를 치며 여유롭게 살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은퇴했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바빠서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골프 라운딩을 은퇴 후에는 일주일에 2-3번은 마음껏 즐기겠노라 다짐하며 멋진 노후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합쳐도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200만 원 남짓에 불과한 것이 대한민국 은퇴 중산층의 자화상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생활비, 건강보험료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는데 골프 한 번에 30만 원이라는 비용은 너무나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린피와 카트비, 캐디피에 식사비까지 포함해 한 달에 딱 2번만 라운딩을 나가도 연금의 3분의 1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허탈한 계산이 나옵니다. 처음 몇 달은 평생 고생한 나를 위한 보상이라 생각하며 즐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통장 잔고와 아내의 눈치에 결국 골프채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더 슬픈 사실은 골프를 그만두자마자 현역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인간관계마저 하나둘 끊기기 시작하며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퇴직 후 갈 곳 없이 집에서 TV만 보며 낮잠을 자는 김 부장님의 일상은 이제 아내에게조차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씁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취미 하나가 사라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은퇴 세대의 사회적 수명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형 취미는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비싼 장비를 들고 다녀도 부러움 대신 걱정 어린 시선을 받기 일쑤입니다. 고가의 취미 생활을 SNS에 올려도 예전만큼의 호응을 얻기 힘들어진 지금, 우리는 자신의 취미가 삶의 자산인지 부채인지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자산으로서의 취미는 적은 비용으로도 내 삶을 풍요롭게 하며 나이가 들어서도 오래도록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반면 부채로서의 취미는 유지 비용 자체가 부담이 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 하게 되어 결국 심리적 죄책감과 짐만 남기게 됩니다. 지금 중고장터에 헐값으로 나와 있는 수많은 장비들은 사실 누군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거운 부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활동을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남들에게 근사하게 보이고 싶어 비싼 장비에 집착했던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때입니다. 화려한 장비가 없어도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집 주변 공원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비의 가격이나 브랜드의 이름이 아니라 그 취미를 즐기는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온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 갇혀 소비하던 허세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나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실속과 진정성의 시대가 대한민국 중산층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흐름을 불행으로 여기기보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취미는 지금 자산입니까? 아니면 부채입니까? 진정한 행복을 향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낮에는 인류를 구원하는 성자로, 밤에는 어둠의 세력과 손을 잡은 한 남자의 이중 생활은 우리 시대가 마주한 가장 충격적인 배신의 드라마입니다.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이혼 합의금은 단순히 돈의 수치를 넘어 그가 평생 쌓아올린 도덕적 권위와 신뢰가 무너진 참혹한 대가였습니다. 2026년 오늘 우리는 빌 게이츠의 그림자를 똑같이 닮아가는 또 다른 천재가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조명 뒤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몰락의 핵심은 여자가 아닌 통제 불가능한 돈이며 이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신화 뒤에 숨겨진 차가운 재무적 진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라 불리던 두 남자의 몰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며 그들의 오만이 어떻게 제국을 파멸로 이끌었는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빌 게이츠와 멜린다의 27년 결혼 생활을 끝낸 결정적인 균열은 2019년 뉴욕 타임스가 공개한 충격적인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빌 게이츠가 미성년자 성매매로 전 세계의 증오를 받던 최악의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과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게이츠는 단지 자선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소 6차례 이상 접촉한 기록이 드러났습니다. 앱스타인의 화려한 맨해튼 저택은 물론 악명 높은 그의 개인 섬에서도 두 사람이 만났다는 증언들이 쏟아지며 자선가로서의 명성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내 멜린다는 일찍이 앱스타인을 악의 화신이라 부르며 경고했으나 게이츠는 자신의 지능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2021년 멜린다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며 더 이상 부부로서 성장할 수 없음을 선언했고 미국 언론은 그 진정한 배경에 앱스타인이 있음을 지목했습니다. 2025년 1월의 인터뷰에서 빌 게이츠는 이혼을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실수라고 고백하며 그로 인한 고통이 수년간 자신의 삶을 지배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도덕적 몰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0년 과거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에서도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선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발표했으나
그 퇴출 시점은 모든 스캔들이 터져나오던 순간과 절묘하게 일치하여 대중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기후변화와 싸우겠다던 낮의 성자는 밤이 되면 대중이 혐오하는 범죄자와 어울리는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빌 게이츠는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환상을 투영한 거대한 마케팅의 결과물이었을까요? 천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보지 못한 대가는 참혹했으며, 이제 그 경고의 화살은 2026년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태양으로 향합니다. 2026년 1월 현재 인공지능 시대의 예언자로 대접받으며 챗 GPT 신화를 써내려온 샘 올트먼에게서 과거 빌 게이츠가 풍겼던 몰락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샘 올트먼의 문제는 도덕적 스캔들이 아닌 통제할 수 없이 불어나는 적자이며, 이는 그가 AI가 모든 경제적 법칙을 초월할 것이라는 환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가 범죄자와의 관계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듯 샘 올트먼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AI가 해결해 줄 것이라 믿는 자신은 예외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2023년 11월 샘 올트먼이 오픈 AI 이사회에서 전격 해고당했던 사건은 이 화려한 인공지능 제국 내부에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불과 5일 만에 그는 영웅처럼 복귀했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인 이사회는 왜 그를 내쫓으려 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숫자의 이면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중은 오픈 AI가 챗 GPT의 폭발적인 인기 덕분에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 그들은 돈을 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속도로 태우고 있습니다. 챗 GPT는 역사상 가장 빠르게 1억 명의 사용자를 모았고 현재 매주 8억 명이 사용하지만, 이 모든 기록은 적자라는 거대한 백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오픈 AI의 연간 매출은 약 18조 원에 달하지만 이를 위해 지출한 총 비용은 무려 30조 원이 넘는다는 충격적인 계산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오픈 AI가 1달러의 매출을 올릴 때마다 1.69달러를 지출하는 비정상적인 구조이며, 매출이 늘어날수록 적자폭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이 거대한 적자의 주범은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해 필수적인 컴퓨팅 파워, 즉 수천 개의 GPU를 동시에 가동하는 데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서버 운영 비용입니다. 사용자가 챗GPT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질 때마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엄청난 양의 전기를 소비하며 GPU들이 열을 뿜어내고 이를 식히기 위해 또 전기를 씁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오픈 AI가 입을 예상 손실액은 약 20조 원이며 2028년까지 누적 손실은 6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아무리 대규모 투자를 받아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이 구조에서 샘 올트먼은 다시 한번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소프트뱅크 주도로 400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고 기업 가치는 삼성전자의 2배가 넘는 700조 원까지 치솟았지만, 이는 AGI라는 미래의 약속일 뿐입니다.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돈을 쏟아붓는 유일한 이유는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인공 일반지능인 AGI가 등장하면 모든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AGI가 예상보다 늦게 오거나 오지 않는다면 이 거대한 인공지능 거품은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거품처럼 한순간에 폭발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위태로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은 오픈 AI의 가장 든든한 혈맹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이며, 그들은 이미 이 관계에서 서서히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부터 총 18조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하며 독점적인 기술 사용권을 얻었지만, 이제는 오픈 AI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빙 검색과 코파일럿에 챗 GPT 엔진을 심어 구글을 추월하려던 그들의 계획은 성공적인 듯 보였으나 2025년부터 두 회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한때의 동반자가 이제는 서로를 경계하는 경쟁자로 변했습니다. 결국 2025년 10월 두 회사는 새로운 계약을 맺으며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오라클이나 구글 클라우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를 조정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신호는 소프트뱅크와 추진하는 5억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함께 자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각자의 꿈을 꾸는 동상이몽의 단계에 접어든 것이며, 이는 오픈 AI의 미래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만 목매지 않고 2025년 8월 자체 AI 모델인 MAI를 전격 공개하며 이별을 대비한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는 오픈 AI가 없어도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양수겸장 전략이며 성공하면 좋고 실패해도 괜찮은 여유로운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샘 올트먼 입장에서는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이 빌 게이츠가 아내의 신뢰를 잃었던 순간처럼 뼈아픈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상대는 따로 있습니다. 한때 멸종 위기에 처한 공룡처럼 보였던 구글이 마침내 거대한 눈을 뜨고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초 챗 GPT의 등장에 구글은 검색 왕좌를 뺏길 수 있다는 공포 속에 최고 수준의 비상 상황인 코드 레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구글은 막강한 자본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오픈 AI의 턱 밑까지 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5년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챗 GPT의 성장세는 주춤한 반면 구글의 제미나이는 무서운 속도로 점유율을 확장하며 성능 대결에서도 앞서고 있습니다. 구글의 진짜 무기는 단순히 AI 모델의 성능이 아닙니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 즉 인프라의 압도적 격차에서 승부가 갈리고 있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에 40개 이상의 자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남의 집을 빌려 쓰는 오픈 AI와는 차원이 다른 경제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구글은 AI 연산만을 위해 직접 설계한 전용 반도체인 TPU를 가지고 있어 비싼 외부 칩에 의존해야 하는 경쟁사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심지어 대륙과 대륙을 잇는 해저 케이블까지 직접 깔아버린 구글은 AI 시대에 필요한 모든 물리적 연결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월세를 내며 자원을 빌려 쓰는 처지이며 시간이 갈수록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비용 격차는 벌어질 뿐입니다. 같은 서비스를 돌려도 구글은 훨씬 적은 비용이 들기에 이 마라톤 게임에서 누가 최후에 웃게 될지는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짐을 가득 지고 뛰는 선수와 맨몸으로 뛰는 선수의 대결처럼 오픈 AI는 적자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점점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오픈 AI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는 속도뿐입니다. 2025년 8월 GPT-5를 출시하며 기술적 격차를 벌리려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모델이 강력해질수록 더 많은 컴퓨팅 파워와 돈이 필요하다는 역설적인 상황은 샘 올트먼을 더욱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샘 올트먼이 간과한 진짜 치명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기술도 경쟁사도 아닌 바로 전기라는 물리적 한계입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코드를 짜더라도 이를 돌릴 물리적인 에너지가 없다면 인공지능 제국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소비한 전력은 415테라와트시로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에너지 사용량입니다. 이 수치는 대한민국 전체가 약 8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과 맞먹으며 전 세계 소비 전력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2030년까지 945테라와트시로 현재보다 2배 이상 폭증할 것이라는 암울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미국 내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2024년 4.4%였던 데이터 센터 전력 비중이 2028년에는 전체의 12%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사인 PJM은 2027년까지 6기가와트의 전력이 부족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불러온 에너지 위기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곁에 닥친 현실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센터가 밀집된 일부 지역의 전력 도매 가격은 전력난으로 인해 최근 5년 사이 267%라는 기록적인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버지니아주의 데이터 센터 밀집 구역은 주 전체 전력의 26%를 집어삼키고 있어 지역 사회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는 주민들이 데이터 센터 건설에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 격렬한 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미시간주 주민들이 샘 올트먼의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에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어 사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구글은 이러한 에너지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원자력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원재료인 에너지부터 완제품인 AI 모델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수직 통합 전략을 통해 구글은 에너지 자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반면 거대 자본이 부족한 오픈 AI는
인프라를 직접 구축할 여력이 없어 갈수록 심화되는 에너지 전쟁에서 점차 불리한 위치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역시 개인적으로 원자력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위기 탈출을 모색 중이지만 원전 완공에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오픈 AI가 보유한 현금이 원전이 완공될 때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이는 샘 올트먼이 마주한 가장 잔인한 시간 싸움입니다. 빌 게이츠가 자신의 사생활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듯 올트먼 역시 물리적인 에너지의 한계를 기술의 힘으로 넘을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냉정하며 아무리 천재적인 코딩이라 할지라도 물리적인 전기를 무에서 유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는 마치 밀랍 날개를 달고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가 날개가 녹아 바다로 추락한 그리스 신화 속 이카루스의 비극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망각하고 신의 영역에 도전했던 오만함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고전의 교훈은 오늘날 실리콘밸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투자자들의 기대는 하늘 높이 치솟아 있지만 현실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며 오픈 AI를 거대한 적자의 떼스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결국 오픈 AI는 막대한 자본 유치를 위해 기존의 비영리 구조를 포기하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공익법인으로 조직 형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인류를 위한 AI를 만들겠다던 초심은 사라지고 오직 살아남기 위해 자본의 논리에 자신을 끼워 맞춰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오픈 AI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뼈아픈 내부 갈등이 존재했으며 이사회와의 비전 충돌로 인해 수많은 공동 창업자들이 회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샘 올트먼은 해고 사태 이후 복귀에는 성공했으나 한 번 균열이 생긴 신뢰는 빌 게이츠가 겪었던 사회적 소외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시간이며 AGI가 약속된 시기에 등장하지 못한다면 현실의 무거운 계산서가 그들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인공지능이라는 환상적인 꿈에만 만족하지 않고 투입된 천문학적 자본에 대한 명확한 영수증과 수익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빌 게이츠의 성자 이미지 뒤에 앱스타인이 숨어 있었듯 샘 올트먼의 혁신이라는 화려한 가면 뒤에는 거대한 빚더미와 적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 천재의 가장 치명적인 공통점은 자신들만은 도덕적, 경제적 법칙에서 자유로운 예외라고 믿었던 오만한 확신에서 비롯된 착각이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대중의 존경과 가장 소중한 가정을 잃었지만 샘 올트먼은 아직 모든 것을 잃지 않았기에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들의 몰락에서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영웅놀이와 이미지 마케팅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 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천재일수록 자신의 한계를 망각하기 쉽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화려한 모델 발표회가 아니라 전력 수급과 반도체 공급망 같은 냉혹하고 물리적인 현실의 구조를 직시해야 합니다. 진정한 투자자라면 기업이 파는 꿈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하며 매출과 비용, 그리고 현금 흐름 속에 숨겨진 부채의 진실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밤의 어둠 속에 숨겨졌던 빌 게이츠의 사생활이 결국 대낮의 밝은 빛 아래 드러났듯 모든 비밀은 시간의 흐름 앞에서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샘 올트먼이 미래를 담보로 빌려 쓴 거대한 재무적 부채 역시 언젠가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하며 그 결말이 승리일지 파멸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가올 위기 앞에서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만이 그 순간을 단순한 재앙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대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법입니다. 가면은 결국 벗겨지기 마련이고 빚은 결국 갚아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는 세계 최고의 천재들에게도 결코 비껴가지 않는 우주의 법칙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빌 게이츠의 도덕적 신뢰 붕괴와 샘 올트먼의 재무적 위기라는 두 가지 형태의 몰락을 통해 기술 권력의 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공지능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역시 삼성과 네이버를 필두로 이 거대한 AI 산업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력 인프라와 에너지 자립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화려한 AI 모델의 성능만을 쫓는 영웅 숭배에서 벗어나 산업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기반과 구조를 먼저 탄탄하게 다지는 현실적인 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과연 오픈 AI는 이 거대한 적자의 우를 건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00년대 닷컴 버블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환상이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빌 게이츠의 어둠 속에 가려졌던 밤의 사생활이 결국 대낮의 밝은 빛 아래 드러났듯
샘 올트먼의 거대한 재무적 부채 역시 시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천재들이 빠졌던 자신은 예외라는 달콤한 환상은 결국 가장 소중한 신뢰를 잃거나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돌아온다는 엄중한 사실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천재들의 몰락과 위기는 단순히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며 인공지능 주권을 지키려는 대한민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 강국인 대한민국이 마주한 인공지능 산업의 냉혹한 현주소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특히 전 세계 AI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준비 중인 차세대 AI 반도체 전략의 핵심이 무엇인지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HBM을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지키려는 그들의 사투가 과연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공세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면밀히 들여다봅니다. 이와 동시에 국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중에게 숨기고 싶어하는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공개합니다. 그들이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해 만든 한국형 거대 언어 모델들이 과연 구글이나 오픈 AI의 거센 파고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냉정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도체 제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를 가동할 에너지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라는 물리적 기반 시설의 부족이라는 심각한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AI 모델의 성능 발표에만 열광하기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과 인프라 구조를 먼저 살피는 것이 AI 강국으로 가는 진짜 지름길입니다. 오늘 살펴본 두 천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인공지능 시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통찰력과 현실적인 감각을 제공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술 권력의 이면을 꿰뚫어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꿈보다는 숫자를, 환상보다는 현실을 보는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픈 AI가 결국 이 거대한 적자의 웍을 건너 살아남을지 아니면 과거의 닷컴 버블처럼 사라질 환상이 될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가치와 물리적 현실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AI 산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삼성과 네이버의 숨겨진 전략과 약점이 궁금하시다면 이어질 다음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깊이 있고 날카로운 경제 분석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소중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인공지능 기술과 글로벌 경제 흐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해 두시면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트렌드와 실리콘밸리의 숨겨진 소식을 그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는 더욱 심도 있는 분석과 흥미로운 주제를 담은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뒤에 진실을 찾는 여정,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채널이 인공지능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적 등대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